근데 단 한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 요게 시장에 등장한다 그러면 진짜 조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가 생기게 된다면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조금 깊은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자산이, 현금 자산이 조금 있는데 이걸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큰 흐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년 종가 대비 26년 종가는 위에 있을 거냐 아래에 있을 거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밑에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올해 우리나라는 220조가 넘는 국채를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가 2.5%예요.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금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자영업자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금리를 낮출 여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카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낮아요. 2.5%가. 그래서 물론 아주 급작스럽게 미국이 1% 이상을 낮춰준다면 뭐 우리도 좀 낮출 여력이 생기겠지만 아직까지는 통화정책으로 이렇게 경기를 부양할 만한 힘은 없다. 카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지탱할 수 있는 건 재정정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 225조 원 정도 규모의 올해 국채 발행 계획.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부의 재정을 좀 풀어서 경기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올해 또 우리나라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6월 3일.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국가 예산이 728조 원인데 이거는 가장 역사상 유례없는 슈퍼 예산이거든요. 이 728조 원도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아마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 집행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돈이 좀 많이 풀리는 상황이다. 그다음 미국도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트럼프의 중간 선거 전략 엄청난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다란 맥락으로 봤을 때 2025년 종가보다 26년의 종가가 밑에 있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쨌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뭐죠? 예금, 적금. 옛날에는 이게 왜 안전자산이었냐? 일단 이거는 수익을 많이 내진 못하지만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는 이게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자산이 되려면 주식과 같은, 코인과 같은, 금과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있는 자산들이 막 움직임이 등락이 있을 땐 얘는 안전자산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겠는데 이게 최근에 너무 everything rally 모든 게 다 올라버리니까 안전자산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보지 마시고 앞으로는 내 포트, 내 바구니에 담아야 될 그냥 위험자산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예금이. 그냥 예금도 위험자산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빚을 발하는 때는 언제냐면 자산 시장이 막 흔들리고 막 뭔가 조정이 오고 하면 얘는 이제 그때 빚을 발하는 하나의 하나의 위험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말, 이런 말이 나오면 금이란 자산이 많이 오를 겁니다. 뭐 여러분도 최근에 보셨겠지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서로 하는 질문이 뭐예요? 금 지금이라도 사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질문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 사이에 금 때문에 배가 아팠다는 적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합니다. 이유를 분석을 해봐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금은 안전자산인데 달러하고 약간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도 같은 안전자산이고 금도 안전자산인데 약간 달러와 역의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 3년간 달러가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서 원화 대비해서는 강해졌지만 세계적인 통화 대비해서는 달러는 3년간 약해졌나요? 강해졌나요?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달러가 약해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붕괴, 코로나 이런 세상에 정말 여러 개 어지러운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달러 약세와 맞물려서 금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떨어지나? 그러다가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지금 세계 정세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중의 패권 전쟁이 그동안에는 설전으로만 있었는데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침공하고
뭐 덴마크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린란드 관련된 발언들을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어떤 강대국 간의 실제 설전뿐만 아니라 뭔가 이거 일이 터지는 거 아니야? 또 대만 문제가 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금은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주식은 미국 주식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6년 종가가 25년 종가보다는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요거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난다든지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뭐 일부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조정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적인 조정은 금방 극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AI가 이끌고 있는 이 산업의 혁신? 이거는 26년도에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근데 단 한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 요게 시장에 등장한다 그러면 진짜 조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듣고 계시는 AI 회의론입니다. AI가 과연 진짜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거 맞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난 투자 금액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마 26, 27년도에는 조금 한번 옥석을 가리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시장에 올해는 가능성이 낮지만 AI 회의론이라든지 뭐 AI가 뭐 별거 아니었네. AI가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네. 라는 쪽에 뭔가 이벤트가 생기게 된다면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조금 깊은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지금 그냥 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어떤 자산에라도 투자를 해야 돼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경제 위기가 한번 올 거야.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을 늘려놔야지 나중에 경제 위기가 온 다음에 내가 돈 한 푼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올 한 해는 지난 한 해 끝날 때에 비해서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럼 경제도 괜찮아진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이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경제라고 하는 거는 실물 경제와 자본 시장, 자산 시장을 얘기할 때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은 사실은 약간 역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가 막 좋으면 자산 시장 집값도 오르고 주식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핑계로, 왜냐하면 지금 그 좋던 미국 경제도 어쨌든 속도는 느리지만 어쨌든 하향하고 있는 건 맞고 하향하는 그 경기를 연착륙 시키려고 올해 엄청나게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어려운데 왜 자산 시장을 올라가느냐? 결국은 이 자산 시장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견하는 거고 미래를 예견한다는 건 당장이 좋아서 오른다기보다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리면서 어찌 보면 거품이 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거품이 낀다는 표현이 거품이 꺼질 거품이 있고 안 꺼질 거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거품이 더 끼겠지만 거품이 그렇게 팍 꺼질 만한 요소는 크게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셨다면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늘 주식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꾸준히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은 현금이 확보가 오히려 쉽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저축이나 투자를 좀 소홀히 한 분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유동성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어찌 보면 지금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게 현금을 확보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다음에 그 투자 수익을 환수할 때 이 빼는 전략도 필요한데 그럴 때 세금이 만만치가 않아서 지난해에도 보면 ISA 계좌를 꼭 만들어라 이러는데 그게 무슨 세금하고 관련이 있고 도움이 되고 그런 거예요?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다가 ISA 계좌 얘기를 들으셔요, 대부분.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투자 금액 나는 뭐 수익 그래도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내고 그런데 뭐 이거 꼭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게 개별 종목도 있겠지만 개별 종목이라는 건 어차피 시세 차익이라는 건 비과세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시냐면 ETF에 투자하고 계세요.
ETF에 투자하고 계시고 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당히 고배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시세 차익이지만 분배금이라고 해서 배당금도 받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신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상장 해외 ETF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로 이 두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ISA 계좌에서 하시는 거와 일반 계좌에서 하시는 거의 차이가 뭐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일단 빨리 ISA 계좌를 만드셔야 돼요. 일단 아직 투자 안 해도 그냥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 분배금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15.4%를 내야 돼요. 여러분 그 예적금 하셔도 이자 나오면 15.4% 내는 것처럼 똑같이. 예, 근데 ISA 계좌에서 만들면 200만 원까지는 15.4%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이가 나는 거죠. 200만 원 넘어서 수익이 나도 9.9%, 그러니까 15.4% 아닌 이걸 내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그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에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이런 일단 혜택이 들어있고요. 내가 연봉이 5천만 원 이하다. 그런 분들은 400만 원까지 15.4%를 또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ISA 계좌에서 했으면 안 낼 세금을 일반 계좌에서 했으면 분배금 나올 때마다 15.4%를 내야 되는 거죠.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ISA에 여러 계좌를 투자를 하잖아요. 뭐 이 ETF도 하고 저 ETF도 하고 뭐 다른 금융상품들 하는데 손익통산이라는 걸 해줘요. 손익통산이라는 게 뭐냐? 일반 계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A라고 하는 ETF에서 내가 200만 원 수익이 났다. 근데 B라고 하는 데서는 200만 원 마이너스가 났다. 그럼 나는 정작 그냥 번 게 0이잖아요. 근데 일반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난 건 모르겠고 그냥 200만 원에 대해서 15.4%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ISA 계좌에서 하면은 손익통산이라는 게 뭐냐? 당신이 이익 본 거와 손해 본 거를 합쳐서 계산하는. 그러면 내가 ISA에서 했다면 A라고 하는 ETF에서 200만 원 수익 보고 B라는 ETF에서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됐으면 합하면 0이잖아요. 세금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비과세 범위가 넘어가더라도 손익통산을 해주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ISA 계좌를 만드세요.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은 이런 위험들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은행이나 증권사에 IS 계좌가 있는데 다른 데에 거래할 때 다른 데 또 만들어도 지금 주식을 거래하시려면 뭐 얘가 신탁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만드시면 되고 예를 들면 펀드라든지 이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중개형 ISA가 필요하니까 증권사에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요즘엔 이제 그 서학개미들한테 5천만 원 한도에서 국장으로 돌아오면 세금 감면해 주겠다. 뭐 이게 확실히 지금 제도화가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지난해 말부터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조건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12월 23일, 작년 25년 12월 23일 이전에 해외 주식을 보유한 분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올해부터 해외 주식 하려고 그런다.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 없는 거고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해외 주식을 보유했던 분인데 그런 분들 중에는 혹시 22년, 23년, 24년도에 미국 주식을 투자했던 분들은 수익이 지금 많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익을 실현할 거냐, 더 들고 있을 거냐를 막 고민할 상황인데 이때 리쇼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리쇼링이라는 게 이제 연어가 집에 돌아오듯이 집 나갔던 달러가 좀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정부가 만든 건데 두 번째 조건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달러로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원화로 환전을 해서 두 번째 조건은 원화로 환전, 달러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은 국내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물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해외 주식을 팔고 달러를 매도한 다음에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 국내 주식을 산 경우에는 사서 1년을 보유해야 1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네 가지네, 조건이. 네 가지. 1년을 보유를 하면은 이제 혜택을 주는데 해외 주식에서 수익을 났다고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감면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올해 1분기 3월까지 돌아오시면은 100% 감면
그 다음에 이제 3, 4, 5월에 돌아오시면은 80% 감면. 그 다음에 하반기에 돌아오시면 50% 감면을 해준다라는 이야기고요.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던데 이게 이제 이 영향인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뭐 영향이 조금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해외 미국 주식에 투자된 금액이 2천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수익을 언제 실현할 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솔직히 있는데 네. 그때 아주 제대로 된 당근책을 정부가 던진 거예요. 그리고 또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더라도 지금 국내 주식이 또 굉장히 뜨겁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반응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 1년 동안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는 물량이 작년보다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됐다. 그래서 작년에 막 1,500원 선을 막 공략을 하면서 막 위기다 했던 국면은 살짝 일단 한 고비는 좀 넘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요것은 5천만 원까지다.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다. 이익금이 5천만 원이 아니에요. 이제 바꾸는 그 돈이 5천만 원. 네. 여기까지다. 올 2026년은 내가 2025년에 저것만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내가 기회를 잡아야지 나도 해야지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오늘 얘기 참고하셔서 2026년에는 모두 부자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